안녕하세요, 라이브북스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시나요? 한국은 보통 9시에서 6시, 총 8시간 노동을 권장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을 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는 것이지, 점심시간, 그리고 출근과 퇴근 시 길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모두 합친다면 많게는 하루 중 절반 이상을 노동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노동과 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버트런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제목으로 굉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지 않나 싶은데요. 책 소개에 앞서 저자인 버트런드 러셀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갈게요. 버트런드 러셀, 누구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의 경우 러셀에 대해 알게 된 건 사실 얼마 안 되었는데요.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읽다 보니 버트런드 러셀의 말이 많이 인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러셀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저서 또한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1872년 영국에서 태어나 1970년 졸하신, 그야말로 한 세기를 살다 가신 분입니다. 이분을 수식하는 말은 정말 많은데, 이를테면 철학자, 수학자, 논리학자, 변호사, 사회운동가, 작가 등 한 사람이 이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분이죠. 30살 즈음에는 화이트헤드와 함께 수학원리 3권의 집필을 3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심지어 사비일부터 출판했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 정작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훗날 이 책은 기호논리학과 분석 철학의 공리체계를 세워 수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만큼 수학 연구를 했으면 됐다 싶었는지 러셀은 철학과 역사, 정치와 사회, 모든 분야를 가로지르며 문과 테크트리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합니다. 이에 서양 철학사, 결혼과 성, 행복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등 총 40여 권이 넘는 책을 집필해 평생을 글을 쓰는 삶을 사시다가 갑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 문과 또한 통달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그야말로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제자가 배출되는 것일까요? 이 러셀의 제자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또한 문물을 통달한 천재 중의 천재였죠. 러셀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마라.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따지지 않고 지겹도록 들어왔던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근면 성실을 부추기는 사회 풍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러셀을 살던 19세기 후반의 영국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러셀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사탄은 늘 게으른 손이 저지를 해악을 찾아낸다. 게으르면 사탄이 꼬인다는 말인데 여간 섬뜩하지 않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셀이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바는 에세이의 도입부를 여는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일이 많으며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에 의해 엄청난 해악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볼 생각인데요. 먼저 러셀은 첫 번째로 세상에는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 기반으로, 두 번째인 근로가 미덕이라는 건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은 사회에 해악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역설하고 있죠. 러셀의 논리는
결국 이 세 가지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20세기 최고지성이라 불리는 사람의 분석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전에 러셀은 우리가 일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일은 지표면 혹은 지표면 가까이 놓인 물건을 다른 물질과 자리를 바꿔놓는 것을 말합니다. 논리 철학자답게 일에 대한 정의 또한 결코 쉬운 말로 해주지 않는데요. 러셀의 정의는 공장에서 육체 노동자가 하는 일에 더 부합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그때의 시대적 모습을 더 강조하기 위함일 뿐 현대의 사무직 혹은 거의 모든 전문직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형태의 일은 나의 시간을 돈과 1대1로 맞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도록 시키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사업을 하는 거죠. 내가 자본가 혹은 공장주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도록 시키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범주에는 컨설턴트, 사람들을 말과 글로써 선전하는 정치인들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넘어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책을 출판해 인세라는 지적재산권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얻거나 작곡가나 작사라면 노래를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이나 특허권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러셀은 이보다 윗단계 계층으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남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준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부동산 투자를 말하는 거죠. 러셀이 말한 일에 대한 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세상에는 일이 너무 많다는 그의 첫 번째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셀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까지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었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생필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이 비약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과 더불어 산업 생산량 또한 놀라운 성과를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과 기술, 제도와 산업이 발전했다 한들 우리의 노동시간은 예전과 차이가 없었죠. 러셀은 이를 핀 공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핀 공장이라 하니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바로 떠올랐는데요. 국부론에서는 핀 공장이 노동의 분업화에 대한 예시로 쓰였다면 러셀이 지금부터 예를 드는 핀 공장은 기술의 발달에 대한 예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일정한 수의 사람이 핀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들은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서 세상에 필요한 만큼의 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전보다 2배의 생산량을 낼 수 있는 핀 기계를 발명해냅니다. 이제 이 공장의 사람들은 8시간 노동의 대가로 2배 물량의 핀을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핀 생산량이 2배로 늘었다고 해도 세상에 필요로 하는 핀의 수는 함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결국 파산해서 문을 닫게 되는 공장들이 생겨나죠. 문을 닫지 않게 되더라도 공장주는 핀 제조에 관계했던 인원의 절반을 해고하기에 이릅니다. 모두가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한다면 아무도 해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핀 공장의 예시처럼 현대사회에서 기술이 제 아무리 발전된다 한들 인력의 절반은 실업 상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죠.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성인 남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하루에 15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며 과로에 시달려야만 했죠. 이렇게 한 가구 구성원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저 시대의 노동 시간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지체 높은 양반들은 이들의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며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일을 안 하면 그 시간에 술이나 마셔야 될 테니 일을 더 해야지. 아이들? 애들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장난치고 사고나 치지. 사람들은 일을 해야 문제를 덜 만든다고. 어이가 없고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지만 저는 여기에 추가로 현대인의 노동 시간을 인류학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진화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수렵채집 사회가 훨씬 살기 좋았다고요.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하루 일과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캠프원들과 함께 기지를 떠나 사냥에 나섭니다. 그리고 인근 숲이나 초원으로 가며 과일도 따먹고 운이 좋으면 사냥에도 성공해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점심때면 다 끝이 나죠. 하루에 4시간만 먹을 것에 투자하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마음껏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장 대신 회사로 일하러 나갑니다. 근무가 사냥을 대신했지만 사냥의 기본적인 특징은 똑같죠. 수렵 채집인들이 집으로 고기를 가져간다는 표현을 썼다면 우리는 그 대신 생활비를 번다고 말할 뿐이죠.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혁명적으로요. 바로 일하는 시간이죠.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했던 우리의 조상과는 달리 현대인들은 8시간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해 자기 의지가 아닌 반강제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죠.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변하면서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착취와 억압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이런 말을 하죠. 농업혁명은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었다 라고요. 이 농업혁명을 토대로 산업혁명을 거치며 산업사회로 넘어왔지만 노동시간은 무려 하루에 15시간까지 늘어날 뿐 다시 수렵채집 사회로 회귀할 수 없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현대인의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특성 중 많은 부분은 농경을 시작하기 전인 수렵채집 시대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인류는 출현 이래 99%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수렵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도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이 생활 방식에 맞게 진화해왔죠. 그런데 갑자기 1%도 채 되지 않는 시기 동안 노동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직도 수렵채집 사회에 머물러 있을 텐데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급진적인 진화를 거듭하니 부작용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부작용이 바로 현대인의 만성적인 우울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 상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좋았지 라는 말은 딱 지금을 가리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러셀의 두 번째 논리인 근로는 언제부터 어떻게 미덕이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의 말을 들어보기에 앞서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종교나 영적인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닌 내 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 체계에 대해서요. 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체계는 항상 일관될 것이고 나중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던지 간에 그것이 세상의 진리라고 확신하시나요? 만약에 지금 나의 사고체계를 휘어잡고 있는 그 믿음이 고정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것들이죠. 성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페미니 반페미니 하는 문제, 진보니 보수니 하는 문제들 모두 우리 상상 속에서 나는 믿음의 영역들이죠.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모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변하고 또 변할 따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아무리 반패미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10년, 2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데이트 때에는 남자가 응당 돈을 내고 추울 땐 옷을 벗어주고 헤어질 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걸 당연시했죠. 어디 이뿐인가요? 예전엔 학교에서 선생님께 매를 맞는 게 당연시되었지만 요즘에는 욕만 해도 학부모들이 난리 나죠. 지상파에선 너나 할 거 없이 서로의 외모를 뜯어먹으며 비하 발언을 일삼았어도 우리는 그저 웃고 넘겼습니다. 예전에는 통용되었던 사회적 현상과 논리들이 지금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죠. 현재 말이 많은 가부장제는 나쁘다라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가부장제 하면 누구라도 반기를 들며 사회 악으로 뿌리까지 뽑아 처단하려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가부장제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노동 가치는 떨어지고 현대사회에 맞벌이는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더불어 기술의 발전으로 남녀 성별에 따른 역량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결국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믿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관계없이 특정 성별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믿음이 자리 잡았을 뿐이죠. 그분들이 결코 못 배우고 고지식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절엔 단지 그게 더 좋았기 때문이죠. 이야기가 자꾸 산으로 가려 하니 다시 노동과 일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죠. 지금 유럽에선 주당 30시간의 노동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주 4일제를 도입하는 회사들도 종종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토요일도 출근하는 날이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날이었죠. 물론 평일보다 일찍 끝나긴 했어도 토요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놀토라는 말이 생기면서 격주로 학교를 갔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도 학교와 출근을 했었던 그 시절, 혹시 여러분은 불만에만 사로잡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출근과 등교를 거부했었나요? 물론 이런 분들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만큼 달라져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회제도에 맞춰 토요일 출근은 당연한 것이라고 내 믿음을 끼워 맞추며 살아왔었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었고 다들 그게 맞다고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오늘도 토요일 출근이 정상이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란 불가역적인 것이 아닌 그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가 원하는 틀에 적합하게 맞춰진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은 좋은 것이라는 건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볼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예시는 바로 이제부터 할 이야기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러셀은 근로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과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화두를 던집니다. 그리고 근로가 미덕이 된 시점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부터라고 하죠. 이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계층은 전사와 사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들 집단이 농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라면 잉여 생산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부들은 전사와 사제들을 위해 일을 더 하기보다는 잉여 가치가 생기지 않도록 생산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렸을 것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기득권 세력들은 힘과 권력으로 농부들에게 잉여 생산물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탄압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이들은 점차 열심히 일하는 것이 농부들의 본분이라는 윤리의식을 만들어 서서히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내세워 근면성실할 것을 강조하고 노동에는 뭔가 특별한 고귀함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애써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노동의 존엄성에 대해 역설해 오죠.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감은 노동으로부터 온다고 말입니다. 러셀은 말합니다. 만약 노동자에게 당신이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육체 노동을 즐긴다. 그것은 내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아침이 오고 내게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노고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노동자들에겐 노동의 미덕이라고 의심을 심어주는 한편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인류 전체의 이익은 동일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스스로에게도 이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죠. 러셀은 또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왕이 근로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 영국의 임금 생활자의 99%가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원시 공동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에 이르기까지 사제와 전사계급은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계급은 오늘날의 공직자 혹은 정치인으로 볼 수 있죠.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봉급이 너무 많다며 감봉할 것을 요구하지만 아무도 최저시급 수준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저시급의 10배, 아니 아무리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이라도 5배는 부르는 것 같아요. 나란 일을 하는 분들인데 당연히 우리보다 많이 받으셔야지 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게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만, 뭐 따지고 보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러셀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무란 개념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 살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안락하게 게으름을 피우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금 내가 그들의 목까지 일하고 있다는 말이죠. 러셀은 근로가 미덕이 된 이유를 집권층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노동에 대한 윤리의식과 그것의 지속적인 세뇌 과정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근로가 미덕이 된 이유가 비단 이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사를 보면 기독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종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조제프 헬렉의 위어드에는 서양의 1인 산업화의 핵심에는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16세기 유럽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확산됨에 따라 개인은 사제나 신부의 중재 없이 직접적으로 신과 소통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화되고 있었는데요. 이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하는 일이 중요해졌죠. 때마침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보급됨에 따라 성경은 여러 지방 언어들로 번역되어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개신교의 확산은 사람들의 문해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농민들은 훗날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어 지금의 유럽이 가장 먼저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씨앗은 유럽 전역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뱅은 그 유명한 예정설을 주창하게 이르죠. 칼뱅의 예정설, 많이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 것이며 또 누구를 버릴 것인지에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칼뱅의 예정설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설로 말미암아 노동에 대해 찬미하는 신념 또한 생기게 되죠. 여러분이 전생을 믿든 안 믿든 전생에 내가 종교개혁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16세기 유럽에서 태어난 금발의 콧대 높은 백인이라고 한 번만 상상해 봅시다. 전생에 나는 오직 성경을 외치는 프로테스탄티즘에 심취해 그동안 열심히 따랐던 신부와 교황을 멀리하고 칼뱅파의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칼뱅은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 생각되신다면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세요. 전생에 나는 칼뱅의 애정선을 믿었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받을 자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신성한 소명으로 여기고 근면하고 성실하며 검소하고 인내심이 강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만약 선택받은 자라면 마땅히 내 소명에 주의를 기울이며 열심히 생산적인 노동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개신교인들은 열심히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노동은 이제 신성한 가치가 되었으니까요. 근로가 또 한 번 미덕이 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프로테스탄티즘 또한 교리를 만든 자들은 계단 위의 최고 계층들, 바로 사제들이죠. 이렇듯 문명의 탄생과 함께한 우리의 역사는 기득권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철학, 윤리, 종교, 도덕관념 등을 내세워 무산자들이 노동을 미덕이라 생각하게끔 주입시켜 왔다는 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저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일이 많으며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에 의해 엄청난 해악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노동의 가치가 귀하다는 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러셀의 입장과 함께 제 나름의 사변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러셀은 노동은 결국 사회의 해악으로 귀착된다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는 경제적 정의를 이룩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 생산물의 많은 부분이 일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생산을 통제하는 중앙기관이 없으므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대량 생산된다. 결국 우리는 많은 노동인구들을 놀게 만든다. 그들의 무노동은 다른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을 생산의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노동의 미덕이 최고 가치가 되는 사회에서는 결국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생각한 결과로 우리는 즐거움의 향유나 소박한 행복에는 별 중요성을 두지 않게 되었죠. 러셀은 이 즐거움의 향유와 소박한 행복은 바로 여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책을 보면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여가에 대해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장시간 노동 때문에 우리는 여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을 콕 집어서 말해줍니다. 도시 사람들의 즐거움은 대체로 수동적인 것으로 되어버렸다. 영화를 보고 축구 시합을 관전하고 라디오를 듣고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적극적인 에너지들이 모조리 일에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러셀이 지적한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에 대해 발생한 해악이란 줄어든 여가 시간으로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행복과 환희의 감정인 것이죠. 하지만 러셀이 말하는 여가는 단순한 노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기개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 문학과 예술에 대한 탐구, 자연과의 교감,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같은 활동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여가의 현명한 이용은 바로 문명과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까지도 하죠. 이렇게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하루 4시간 근로입니다. 러셀은 근로가 미덕이 되지 않는 사회, 즉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받지 않은 사생아는 누구든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일에 정열적으로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러셀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림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죠. 장시간 노동에 지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남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만을 지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불협화음들은 노동이 줄어든 사회에서는 대폭 감소할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여가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보다 친절해지고 서로 덜 괴롭힐 것이고 타인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러셀 경이 노동시간의 단축과 여가를 충분히 만끽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도덕적 자질 가운데서도 선한 본성은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이며 이는 힘들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에서 나오는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동이 미덕이 된 건 순전히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일해도 충분하다라는 러셀의 주장은 일단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너무 듣기 좋죠? 그리고 이 말에 동의하든 안 하든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의 제목만 봐도 마음 한켠이 가벼워집니다. 이 책이 발표되었던 1935년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러셀의 이러한 주장은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이야기다라며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 분명히 누군가는 이 모든 논리가 유토피아나 이상사회에서만 존재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셀의 견해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삶의 환경, 직업, 그리고 소득에 따라 각각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러셀은 전 지구적인 인류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논리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책의 요지를 알려드릴게요. 러셀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하루 노동 4시간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기술과 문명의 발달과 도약으로 노동을 현명하게 재구성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만 잘 갖춰진다면 이미 가진 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충분히 여가와 게으름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일이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셀의 철학을 담은 에세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